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이경규가 간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가벼워 보이죠. 좀 가벼워 보이는 네. 장난일 수도 있다는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럽고 그렇죠. 그렇네요. 언제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가 200명 가까운 여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춰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에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200만 원 받고 팔았다는데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6개월 이제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촬영이 된 사건이라 굉장히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게 회자가 되면서 저기는 가지 말자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제형 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하는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인터넷 송출 장비까지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수습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이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심지어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크게 이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촬영된 그 불법 촬영물이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
진짜 이 카메라의 이 눈이라는 게 정말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나를 찍고 있는지가 분간이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앱도 있냐면은 화면이 검은 상태인데도 촬영되고 있도록 하는 앱도 존재하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불법 촬영에 쓸 수도 있는 거죠. 2018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났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8초 동안 찍은 거예요. 찍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게 과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그건 노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게 변형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느끼지 않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적 불쾌감이 더 올바른 단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범죄가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보는 사람들은 잠깐의 호기심을 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촬영했다 걸리면 조금 뭐 과태료나 그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 대상 범죄거든요. 불법 촬영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로 연락이 다 가요. 누구가 이런 짓을 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막고 또 탈법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사실 상품화돼가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그런 운영 주체는 나는 플랫폼만 깔았지 거기에 직접 올린 사람은 개개인이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입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불법 촬영의 피해자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수치심을 느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사실 현실적인 그 피해 범위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인데 그동안 불법 촬영을 해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랑 직장 생활 계속 하던 뭐 그 공영방송도 그랬지만 그러면 아무도 못 믿어요. 내 직장 동료가 그런 짓을 해왔다, 나를 대상으로 아무도 못 믿고 지하철역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당분간 지하철을 타기 힘들죠. 근데 출퇴근 이런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또 두려운 건 뭐냐면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서 또 마주칠 수가 있다는 그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못 가요. 그럼 결국 피해자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럼 또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계 중에 지인,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연인, 지인이 이런 나의 어떤 모습을 그동안 올렸다. 불법 촬영한 거를 유포를 했다. 그럼 그때 수치심이 느껴질 것 같으세요? 그걸 보면, 그걸 알게 되면? 배신감, 분노, 배신감, 공포, 분노, 공포. 때로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이제 분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무력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할 수가 없다. 일단 퍼져나간 거를.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맞아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 그러니까 조두수는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잘 아시겠지만 8살짜리 여자아이를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 몸을 굉장히 훼손을 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걸렸으면 뭐 20년씩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두순 출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하지만 7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뭐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무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원래 그 전에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 됐었는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게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그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범률이 확 낮아졌었거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4.9%였어요. 거의 5%였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명 있으면 5명은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발찌가 부착되니까 0.1%로 떨어진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5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도. 그리고 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재범률이 14%가 넘었어요. 근데 부착하고 나니까 2%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자발찌가 시행된 이후에는 연쇄살인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많이 없어졌죠.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만능은 아닌 거죠. 이건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위치는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뭘 거기서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출입 거기 금지 있었던 거 구역에 맞다. 가지만 않는 이상 안 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살인을 한다거나 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성범죄자로 이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씨가 작심하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비뚤어진 성욕구는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아이의 어머니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청테이프나 뭐 마스크나 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자신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구역을 돌면서 이제 피해자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두 아이를 그 유치원 그 통학버스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주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방 문 뒤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 피해자분이 들어오시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저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와중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이 현관 문 앞에 이제 왔는데 피해자가 그 현관 문 앞에 이제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서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그 일대에서 2주 전에 다른 성범죄가 또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었던 그 범죄가 DNA를 대조해 보니까 또 이 서 씨가 저질렀던 범죄였던 걸로 밝혀졌던 거죠. 경찰은 서진원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면목동의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여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미리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도 서진환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 씨라는 사람을 보면 전과 11범이고 성폭행으로 그러니까 실형을 산 전력이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방위로 있을 때 네.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살았었고 그러고 나서 97년에 또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살고 그다음에 2004년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엔 징역 7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11년 11월에 출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를 2012년 8월에 또 저지른 거니까 사실은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재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니까 전자발찌 때문에 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못 입고 밖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배터리를 충전하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취해 살다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잡히면 들어가서 살고 안 잡히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자발찌가 소급 적용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4년 그때 이제 선고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제도가 없었는데 전자발찌가 이중 처벌의 인권 유린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서 씨는 특히 전자발찌에 대해 범행을 맡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재범률이 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모 사건이 이제 2012년에 일어나서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2019년에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6살 최모 씨입니다. 이 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사람이랑 막 싸워요, 밤에 싸우다가 분이 안 풀려서 이 선배의 동거녀 집을 찾아가요. 아파트 6층인데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누구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뭐 하소연을 했죠. 그걸 다 좀 들어준 거예요, 그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간을 시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다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끌고 와서 올라가서 또 강간을 시도한 다음에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과가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거죠.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잡힐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의미 없는 사람이네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부터인데 CCTV랑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지도에서 딱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이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CCTV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 그 전화를 해서 거기서 뭐 하냐고 해도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렇게 CCTV가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